안녕하세요, 축수자입니다. 8라운드 리버풀과 맨유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1대2 맨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박터지는 경기였고 아모림의 리그 2연승이 리버풀로 완성되는 기막힌 그림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경기 내용 리뷰와 함께 맨유가 가져온 핵심 전술인 윙의 윙 전술과 중원 세컨볼 싸움, 그리고 리버풀과 슬롯의 문제점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팀 선발 라인업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먼저 리버풀부터 살펴보면 비르츠, 에키티케, 프림퐁까지 벤치로 내렸고 폼이 좋다고 평가받았던 키에사는 이번에도 역시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에 의구심이 들었던 이유는 폼이 좋지 않았던 케르케즈, 코나테, 메갈리스터, 살라, 학포까지 3연패라는 결과를 냈던 선수들을 대부분 교체하지 않은 채 라인업을 꾸렸다는 점이겠죠. 결과적으로 오늘 코나테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코나테를 제외하면 그동안 폼이 좋지 않았던 대부분의 선수들은 오늘도 그리 좋은 폼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에키티케, 비르츠, 로버트스는 선발로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맨유 역시 세슈코를 벤치로 내리고 폼이 좋았던 마운트를 선발로 쓰면서 쿠냐를 톱으로 올리는 선택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아마드와 달로 두 역발 윙백을 사용했는데 아마드가 점차 우측 윙백에 적응하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매우 좋은 폼을 보여줬죠. 오늘 맨유가 1분 만에 선제골을 득점할 때 시작부터 빛났던 것은 아모림의 중원 세컨볼 싸움과 윙의 윙 전술이었습니다. 오늘 아모림은 빌드업할 때 롱볼을 자주 섞었는데 반다이크 코나테 조합과 제공권 싸움에 힘을 싣기보다는 헤더 후 떨어지는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제골 득점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적중하였죠. 오늘 맨유가 보여준 중원 세컨볼 싸움은 반다이크를 공략하는 색다른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다이크라는 선수가 사실 제공권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이길만한 선수가 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역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맨유가 긴 롱볼을 시도할 때 의도한 것처럼 반다이크 쪽으로 대부분의 롱볼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베모는 반다이크와 경합만 떠주고 반다이크가 클리어한 볼을 쿠냐까지 가담한 중원에서 세컨볼로 따오는 것이죠.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세컨볼을 뷔페가 따냈고 곧바로 아마드에게 연결하면서 찬스가 나왔습니다. 이 아마드가 윙의 윙 전술의 핵심인데 케르케즈의 수비력에는 의문이 존재하고 반다이크와 코나테는 마운트와 은베모에게 시선을 뺏기니 중원에서 받은 볼을 아마드에게 연결하기만 한다면 케르케즈와 1대1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베모는 제공권 싸움을 위해 전진했던 반다이크의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선제골 장면과 같은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찬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후반 초반 장면인데 이 장면이 바로 아모림이 세컨볼 싸움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다이크의 헤더 클리어 이후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쿠냐가 가담한 중원에서 세컨볼을 따왔죠. 그리고 은베모와 마운트는 전진해 있습니다. 경합만 해주고 세컨볼로 풀어나오는 공격에서 뒷공간 침투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브루노가 세컨볼을 따온 직후 리버풀은 많은 선수들의 시선이 중앙에 쏠리게 되었고 넓게 열린 좌우측 공간으로 열어줄 수만 있다면 곧바로 리버풀의 풀백과 1대1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터치가 많이 튀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망정이지 뷔페가 평소와 같은 모습만 보여줬다면 맨유는 더 많은 공격 찬스를 잡았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맨유 공격의 핵심은 단연 은베모와 아마드 디알로였습니다. 은베모야 맨유에서 현재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 하나이지만 아마드의 경우에는 우측 윙백에서 적응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이전 경기에서도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아마드가 오늘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은베모의 득점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고 뷔페의 골대 맞히는 슈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윙백을 역발로 배치하면서 독특한 전술을 보여줬던 적이 있죠. 맨유에서도 아마드의 윙백 전환을 점차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베모까지 동시에 살아나게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나온 리버풀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흐라벤베르의 과부하입니다. 오늘 흐라벤베르가 못했냐? 그건 아니죠. 오늘도 몇 차례 흐흐턴을 보여주면서 홀로 조자룡 빌드업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흐라벤이 볼을 받으면 두 미드필더와 흐라벤의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오늘 맨유는 빠른 선제골을 득점한 이후 5-4-1 시스템을 사용하며 노골적으로 내려앉았는데 미드필더 4명의 간격을 좁혀 리버풀의 공격 전개를 측면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중앙으로 전개할 별다른 뾰족수를 찾지 못한 채 측면으로 전개했죠.
오늘 전반 초반부터 중반까지 가장 많이 나온 장면이 이런 비슷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라벤이 볼을 잡았을 때 두 미드필더와 간격이 정말 넓죠. 그리고 맨유는 5-4-1로 내리면서 중앙을 좁히고 의도적으로 측면 전개를 유도합니다. 지금 흐라벤베르가 전방으로 패스하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케르케즈 쪽밖에 없습니다. 리버풀이 측면으로 전개하고 미드필더까지 박스 근처로 가담시키면서 박스 내 수적 우위로 공격을 풀어나가길 원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무지성 크로스 전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성 크로스 전술을 사용하기에는 리버풀의 크로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오늘 리버풀의 크로스 개수는 무려 45개였습니다. 한 경기에 크로스 45개면 거의 2분당 하나씩 크로스를 시도한 셈인데 성공률은 18%였죠. 물론 후반 막판 동점을 만들기 위해 반다이크까지 전진시키고 크로스를 올려서 크로스 개수가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양 풀백의 크로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케르케즈는 8개 중 1개 성공, 브래들리는 4개 중 1개 성공이면 양 풀백 합쳐서 크로스 2번 성공이란 뜻인데 측면 공격이 주를 이루는 리버풀의 전술치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죠. 진지하게 측면이 리버풀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케르케즈의 크로스 퀄리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시간은 96분이고 경기 종료까지 1분 30초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박스에 가담했죠. 4명의 선수가 먼 쪽에 대기하면서 크로스를 기다리는 상황에 케르케즈는 여기에 낮은 크로스를 올립니다. 당연히 우가르테에게 잘리죠. 동점골이 필요한 너무나 급한 상황이었지만 이 크로스뿐만 아니라 오늘 케르케즈가 보여준 좋지 않은 크로스 퀄리티는 얼마나 판단이 급하고 심적으로 불안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결정력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오늘 리버풀은 억가당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학포의 3골대 중 단 1개만 들어갔어도 경기가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오늘 리버풀의 선발 공격진들 중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학포였습니다. 후반 막판 프림퐁의 완벽한 크로스를 헤더로 넣어주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만 그나마 학포가 맨유의 골문을 가장 위협적으로 타격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라. 전 솔직히 살라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살라는 명실상부 리버풀의 거의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아마 리버풀 팬분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살라를 욕하고 살라를 기용하는 슬롯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는 완벽한 찬스를 유효 슈팅조차 만들지 못하는 모습은 이번 시즌 살라의 폼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독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살라 같은 선수를 벤치로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이해합니다만 살라의 부진은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챔스부터 살라의 선발 제외를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로 리버풀은 리그 4위에 위치했고 공식전 4연패, 리그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패배와 더불어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실점이죠. 8경기에서 11실점, 패배한 4경기에서 7실점입니다. 이건 절대 리그 우승 페이스가 아닙니다. 경쟁도 불가능한 수준이죠. 시즌 초반 리버풀이 5연승을 달성할 때도 실점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지 이번 시즌 전체에서 수비 문제는 계속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반다이크라는 선수가 제 아무리 좋은 폼을 보여준다고 해도 8경기 11실점하는 팀의 수비수를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수비수라고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분명 의견이 갈릴 겁니다. 리버풀이 5연승을 하는 동안 리버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득점력이었는데 리그 득점도 14득점으로 아스날, 맨시티, 첼시보다 적고 본머스 토트넘과 동률입니다. 이건 더 이상 리버풀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리버풀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입생들의 적응과 조화, 그리고 감독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경기를 비롯해 최근 슬롯이 보여주는 모습은 팬들의 의구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폼 좋은 선수들을 벤치로 내리고 연패 당시 폼이 좋지 않았던 선수들의 선발을 고집하면서 매번 똑같이 중원이 삭제되고 흐라벤에게 빌드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술을 고수하고 있죠. 게다가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폼이 좋지 않은 살라를 교체하지 않고 오늘 경기에서도 85분에서야 살라를 교체했습니다. 살라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살라 기용이 실패라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라인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 비르츠, 에키티케라는 엄청난 영입생들을 조합해서 리그 최강의 공격진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에키티케와 이삭 둘 중 하나는 벤치로 내려가야만 하는 슬롯의 전술인데 이렇게 되면 영입에 대해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변화는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리버풀의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슬롯의 변화는 반드시 무조건 필요합니다. 일단 아모림은 끝났다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아모림이 반등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모림의 리그 2연승은 디펜딩 챔피언인 리버풀을 상대로 달성했고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면서 4위권과 승점 2점 차까지 좁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첼시 토트넘과 승점 1점 차입니다. 정말 숱하게 욕을 먹었던 3-4-2-1 포메이션을 조금씩 맨유에 녹여내면서 아마드 우측 윙백 기용을 점차 적응시키고 있고 영입생인 은베모와 쿠냐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쿠냐 사용법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쿠냐를 전방 경합에 사용하기보다 중원 싸움에 가담시켜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고 쿠냐의 안정적인 키핑과 전진으로 공격을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쿠냐가 볼을 너무 질질 끄는 모습도 있었지만 후반 막판에는 오히려 쿠냐의 키핑력과 볼을 지키는 동작들이 맨유가 버티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오늘 뷔페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 달로와 도르구의 아쉬운 왼쪽 윙백들 같이 다소 아쉬운 자리도 있지만 몰락한 맨유를 재건하는 것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최소 이적 시장을 2-3번은 더 보내고 나서야 선수 퀄리티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야만 감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죠. 아모림은 거의 나라까지 갔던 팬들의 신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야 하고 은베모, 브루노 페르난데스, 더리우트 같은 핵심 선수들을 잘 관리해주면서 후반기까지 페이스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반등한 맨유, 아모림의 전술을 더 칭찬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